안녕하세요. 수술 동의서 읽어주는 의사 김지범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형외과 수술을 앞둔 환자분들이 알아야 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먼저 수술 동의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술 동의서는 법적으로 필요한 절차입니다. 수술 전에 시행하는 필수 절차이고요. 환자와 또는 환자와 보호자가 같이 수술의 필요성, 방법, 그리고 이 수술로 인한 위험과 후유증을 충분히 듣고 이러한 위험과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이 수술을 받겠다 라고 자발적으로 동의하는 것을 서면으로 남기는 작업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수술 동의서를 통해서 환자의 권리 보호, 자신의 상태를 듣고 스스로 내가 정했다라는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과정이고요. 의료진에게도 단순한 이러한 것들이 의무가 아니라 아무래도 의료진이 더 지식이 많잖아요. 근데 그 지식을 환자와 충분히 나눔으로 해서 환자와 의료진의 눈높이를 맞추고 기대치를 맞춰서 저희가 수술의 성적 및 수술의 만족도를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의사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절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술 동의서를 받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의사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환자한테 천천히 설명을 해준다고는 하지만 사실 환자 입장에서는 대부분 이 수술 동의서를 받는 그 시점이 수술하기 전날 또는 수술하는 날 아침이거든요. 그러니까 환자는 매우 긴장이 돼 있고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모르는 용어들도 많고 동의서 받는 그 과정들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환자분들이 동의서를 받을 때 어쨌거나 공통적인 사항 또는 내가 받을 수술에 대해서 미리 좀 어떤 동의서 내용이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받는다면 또 그러한 다른 사람이 받은 동의서를 그 수술을 많이 해본 의사가 한번 동의서를 읽어주는 방향으로 환자분한테 해준다면 환자분들이 자기의 수술을 받을 때 똑같지는 않을지라도 훨씬 더 수월하게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하에 이러한 영상을 좀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형외과의 모든 수술을 받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정형외과 수술의 공통사항에 대한 동의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모든 수술, 정형외과 수술을 받을 때 수술 동의서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단명을 적고요. 그 다음에 수술명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단은 내가 어떤 병으로 인해서 수술을 받는 건지, 그리고 내가 받는 수술의 내용과 이름은 뭔지에 대해서 정확히 저희가 적어 놓는 거죠. 그래서 예시를 들자면 나는 발목 관절염 때문에 수술을 환자분에게 할 거고 이 수술명은 발목의 인공관절 수술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 의사가 물어봐요. 환자분 수술을 왼쪽 하세요? 오른쪽 하세요? 그럼 이제 환자가 받아들이기에는 아니 이 의사는 내가 왼쪽 하는지도 모르고 오른쪽 하는지도 모르고 왔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더블 체킹인 거예요. 좌우가 헷갈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의사가 알고 있지만 환자에게 한 번 더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가 알고 있는 방향과 환자가 말하는 방향이 일치함을 확인하고 여기다가 적는 거예요. 저희가 팔도 두 쪽이고 다리도 두 쪽입니다. 그래서 정형외과 수술은 반드시 좌우가 바뀌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술하는 쪽이 바뀌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더블 체크를 해야 되는데 모든 병원의 인력들이 이 환자가 어느 방향을 수술 받을 거냐를 체크하는 부분이 대부분 수술 동의서를 보고 확인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적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대부분 의사가 환자에게 물어보면서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물어본다고 해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누가 수술할 거냐? 요즘에 대리 수술 이슈가 많기 때문에 내가 직접 수술한다라고 의사가 환자분에게 대부분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환자의 기본적인 병력 사항을 물어봐요. 내가 정형외과 수술 받고 골절이 됐는데 도대체 내가 알레르기는 왜 있는지, 기저질환은 어떤 게 있는지 왜 필요하냐면 알레르기는 저희가 쓰는 약제들이 수술 후에는 굉장히 많게 됩니다. 근데 그 약제마다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이 있고 그 알레르기가 있는 약제를 쓰면 환자한테 심각한 피해가 갈 수가 있거든요. 알레르기가 있는 약제를 먼저 확인을 하고 그 약제는 절대 사용하지 않게 병원에 공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술의 결과에 영향을 주는 기저질환이 있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면역력이 있는지 없는지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환자가 백혈병이라든지 또는 백혈구가 감소해 있는 백혈구 감소증이 있다면 면역력이 약화가 되기 때문에 수술 후에 감염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수술을 미루거나 또는 강력한 항생제를 쓰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저질환 쪽에서 면역력에 연관된 기저질환을 확인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환자의 기호식품도 확인하는데요.
담배와 술을 확인하는데 담배가 특히 중요합니다. 담배는 말초 혈액순환을 줄이기 때문에 상처도 안 낫게 하고 정형외과 수술의 대부분인 뼈의 모양을 바꾸는 수술을 하게 되면 뼈도 안 붓게 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담배를 피잖아요. 그러면 3개월간 담배를 끊고 피 검사해서 그게 확인이 되면 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담배는 상처의 회복과 수술의 결과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만약에 수술을 앞두고 계신다면 담배는 끊거나 많이 줄이시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제가 신경을 쓰는 기저질환은 당뇨입니다. 당뇨는 우리 몸 안쪽에 당이 조절이 안 되는 거죠. 혈당이 높아지게 되면 세균이 잘 살게 되고 그로 인해서 감염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하기 전에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2달에서 3달 정도 철저하게 혈당을 조절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환자의 가지고 있는 기저질환과 기호식품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데 알레르기가 있는지, 담배는 피는지, 당뇨는 조절이 잘 되고 있는지를 저는 핵심적으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수술의 내용과 환자분이 수술한 후에 재활을 어떻게 하고 하는 그 수술에 특화된 내용들이 쭉 나와요. 그리고 정형외과에서 또 공통적으로 수술을 하게 되면 발생하는 수술 후의 합병증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되는데요. 이 수술의 합병증도 공통된 부분이 있습니다. 정형외과 수술하면 반드시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합병증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수술에 따라서 100명 중에 2명에서 3명 정도 적은 확률이지만 생길 수 있는 병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서운 이야기죠. 그래서 수술을 할 때 어쩔 수 없이 이러한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라고 하면 무섭지만 저희가 그 전에 생각을 해봐야 될 거는 우리가 왜 이 수술을 하는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수술을 안 하면 환자가 100% 낫지 않으니까 수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은 확률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합병증이 무서워서 수술을 못할 건 아니고 어떠한 합병증이 생길 수 있는지를 우리가 알고 그거를 꼼꼼히 수술 후에 검사를 해서 그게 생기지 않도록 또는 생겼다고 하더라도 빨리 검사해서 알아내서 거기에 대한 치료를 하면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수술 후에 합병증 공통 부분 중에서 제일 저희가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출혈, 감염, 통증입니다. 정형외과 수술은 대부분 절개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피부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피부가 우리 몸에 대해서 외부기와 우리 몸 안쪽에 있는 장기 사이를 갈라놓고 분리를 시켜서 보호를 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피부가 열리게 되면 감염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피부가 열리면서 핏줄이 닫히게 되면 피가 많이 날 수 있고요. 그 피가 고이면 혈종이 되는 거죠. 그리고 피부가 갈라지게 되면 신경이 또 갈라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통증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정형외과 수술을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따라오는 3가지 합병증이 출혈, 감염, 통증인데 이게 병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게 잘 조절을 해야 되는데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3개 중에서 가장 심각한 건 뭐냐? 감염입니다. 감염이라고 하는 거는 피부가 열리면서 공기 중에 떠다니는 균, 그리고 또는 내 몸 안쪽에 피부에 붙어있는 상재균이 수술한 부위로 들어가서 고름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름을 만들고 문제를 일으키는 세균을 잡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생제를 써야 되는데 우리가 대부분 수술을 하게 되면 수술한 부위에 실을 쓰고 정형외과 수술은 나사와 철판을 쓰게 되는데 이 실과 나사와 철판에는 피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항생제를 아무리 써도 여기에 붙은 세균은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감염이 되면 수술에 사용된 실과 나사 등 모든 내고정물을 다 제거한 후에 항생제가 나오는 시멘트를 안쪽에 삽입하고 항생제를 계속 써서 균을 다 죽이고 다시 수술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작업이 아니잖아요. 제거하는 수술 해야지, 시멘트 삽입하는 수술 한번 해야지, 다시 또 원래 했던 수술을 해야 되니까 감염이 되면 환자한테 그 피해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감염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감염의 주된 원인 중에 하나는 수술방에서 공기 중에 떠다니는 균이 첫 번째 원인이 됩니다. 이로 인해서 생기는 감염을 줄이기 위해서 수술방에서는 다 멸균된 제품을 쓰고 멸균된 장갑과 가운을 입고 수술장에서 계속 물로 씻어내면서 저희가 수술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내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 피부 상재균이라든지 몸 안에 원래 있는 장내에도 균이 있잖아요. 이런 균들로 인해서 저희가 수술한 부위에 감염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도 환자분이 자기 건강관리를 잘 해서 면역력을 유지하는 게 감염을 막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길입니다. 의사가 생각하기에 가장 심각한 합병증은 감염인데요. 환자분들이 제일 걱정하는 합병증은 통증입니다.
저희가 피부를 가르고 안쪽에 수술을 하게 되면 통증은 어쩔 수 없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통증을 예전에는 수술 후에 간호사님 저 아파요 손 들면 간호사님이 나가서 약을 재와서 환자한테 놓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나 아파요 하고 약을 재우는 그 사이에 통증이 너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커진 상태에서 주사를 놓으면 통증 조절이 잘 안 되니까 요즘에는 PCA라고 해서 Patient Controlled Anesthesia입니다. 그래서 환자가 스스로 통증을 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플 것 같으면 환자 안쪽에 있는 기계를 누르면 저절로 진통제가 들어갈 수 있게 하는 통증을 조절하는 방식이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도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정맥으로 진통제를 환자분이 원할 때 넣는 방식이 있고요. 이렇게 신경에 마취제가 들어갈 수 있게 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간호사님을 통하지 않더라도 환자가 스스로 통증을 조절하는 방향으로 통증이 조절하고 있고, 이러한 방식이 효과적이어서 수술 후의 통증은 예전만큼 그렇게 심하지 않다.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굉장히 요즘 들어서 강조하는 합병증입니다. 혈전입니다. 정형외과 수술을 하게 되면 대부분 기부스를 하게 돼요. 수술한 후에 기부스를 하게 되면 혈액순환이 급격히 떨어지게 되면서 정맥 안에서 피가 흐르지 않고 이렇게 피떡이 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 피떡이 다른 데로 움직여 가서 만약에 뇌로 간다면 뇌경색이 되고 심장으로 간다면 심근경색이 됩니다. 심장마비가 오는 거죠. 그래서 이 피떡이 생기면 저희가 빨리 검사를 해서 확인을 해서 여기에 맞는 약을 쓰는 게 중요하고요. 약만 쓰면 대부분 문제없이 잘 낫습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이러한 혈전이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문제가 안 됐어요. 하지만 저희의 식이나 하는 생활 습관들이 서양화가 많이 되면서 미국에 많았던 혈전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많은 분들이 정형외과 수술 후에 혈전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혈전으로 인한 문제도 저희가 꼼꼼하게 챙겨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수술 후에 생기는 감각 저하입니다. 저는 이제 발과 발목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니까요. 발과 발목을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모든 정형외과에서 피부를 절개하고 안에 들어가게 되면 감각을 담당하는 신경이 안쪽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러한 신경을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신경을 피해서 수술을 하죠. 근데 수술을 하려면 뼈를 보거나 근육을 봐야 되기 때문에 피부와 이 신경을 함께 이렇게 당겨야 됩니다. 벌려줘야 돼요. 그래야 저희가 수술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신경을 벌리는 그 과정에서 받는 압력 때문에 그 신경이 순간적으로 기능을 잃어요. 그러면 저희가 수술한 부위와 그 수술 주변 부위의 감각이 순간적으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동의서를 받을 때 짠 자리, 절개한 자리 주변에 감각의 저하가 올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수술한 부위가 아니더라도 발가락과 발등까지 감각의 저하가 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하지만 이러한 부분은 수술 후에 일시적으로 오는 거고 대부분 돌아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원인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수술로 인해서 발과 발목에 있는 전체 신경이 다 예민해져서 CRPS, 복합신경 손상 문제라는 병이 생기는 경우가 드물게 있습니다. 이 병이 생기게 되면 수술한 부위가 아니라 그냥 발과 발목이 빨갛게 부으면서 굉장히 심한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10,000명에 1명도 안 되는 낮은 확률로 발생해요. 하지만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환자분에게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술에 지금 특화된 합병증이 아니라 정형외과 수술을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따라오게 되는 그러한 공통적인 합병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만 들어도 너무 무섭잖아요. 하지만 이러한 대부분의 위험성 및 합병증은 가능성이 5% 미만이고, 대부분의 수술이, 그러니까 100명 중 수술하면 95명은 다 잘 되기 때문에 이러한 합병증이 무서워서 저희가 수술을 못할 문제는 아니라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이러한 것들을 환자도 알고 의사도 알아야 환자분이 여기에 맞춰서 내가 이러한 합병증이 아닌가요? 라고 말하면 저희도 그걸 검사를 해볼 수 있는 거고, 의사도 이러한 부분을 숙지하고 있으면서 환자분의 증상이 그러한 합병증을 의미를 한다면 빨리 검사를 하는 방향으로 의사와 환자가 더블체크이 되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안전하게 수술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합병증에 대해서 환자분들이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